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장철, 이제 김장해야죠. 네. 이제 그거를 주부도 아닌 분한테 제가 제가 원래 소장님 저한테 다시 할게요. 이제 김장철이 왔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김장철이 왔는데 김장 이제 하십니까 직접? 아니 저는 계속 양쪽에다 의도다 먹어가지고. 근데 엄마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고춧가루랑 소금이랑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안 오른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음. 이제 사 먹을까? 아. 그러니까 어쨌든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 네. 김치를 사서 먹는 게 훨씬 더 싼데 또 그게 자존심상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손맛이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걸 사서 먹는다고 사다 먹는다고 하면은 뭔가 안 좋아 보이는. 이게 반찬도 네. 사서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반찬을 집에서 해 먹어야지 사서 먹어. 요즘은 골라서 먹잖아요. 이 집은 좀 짜고 이 집은 맛있고 뭐 이런 거. 네, 김치는 뭔가 그 어떤 지금 말씀하신 자존심, 네.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우리 집에서 해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희도 사실 사 먹기는 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김장을 담그려면 일단 그 일 자체가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일단 배추 절이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혼자는 도저히 못 하잖아요. 그 여러 명이서 같이 해서 나눠 가지는 네.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며칠 알아 놓으시고 그러니까 일손 그것도 많이 필요하고 또 요즘에 비싸다 보니까 그냥 사서 먹는 게 어떨까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뭐 배추값도 뭐 3개월 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쵸. 예, 가을 배추가 출하되면서 그래도 뭐 3,000원대 후반 한 포기당 꽤 비싼 가격을 보이고 있고 굵은 소금도 많이 비싸고요. 뭐 고춧가루는 늘 비싼 것 같아요. 도대체. 그리고 이게 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한 20% 가까이 오른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이게 20%씩 하면 꽤 많이 비용이 그렇죠.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많이 살질 않잖아요. 네. 단독 가구들도 많고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조금 해먹고 일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힘들어가면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마 많이 이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문화 자체도. 네. 우리가 뭐 한 40년 전만 해도 집에서 직접 장 담그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네. 요즘엔 뭐 고추장, 된장, 메주를 집에서 띄우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김치도 집에서 많이 이제 담가들 드시다가 점점 사 드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요맘때의 추억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그 메주콩 수잖아요. 저는 그 추억은 없네요. 없군요. 죄송해요. 저는 요때 메주콩을 쓰면 그 메주콩이 네.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옆에 서서 계속 그거 젓을 때마다 주워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배추를 이제 절이는 게 그게 힘이 많이 드니까 무겁고요. 네. 생각해 보면 가녀린 여성들이 그거를 다 그리고 다 들고 움직이고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정말 중노동이죠. 네, 100포기씩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겉에 나오는 겉껍질로는 겉절이도 해 먹고 배추국도 끓여 먹고 네. 배추전도 지져 그리고 먹고 저녁에는 이제 수육 삶아가지고 남자분들은 마지막에만 동참하시던데. 예. 그날의 품평에 아주 밉상이죠. 엄마, 간이 좀 짜다. 엄마 좀 짜다. 그래도 김현우 소장님이 밉상인 걸 아시네요. 그렇게 하면 밉상이죠. 뭐 해놓고 그런 거 참 밉상이죠. 작년만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그거 맛있는데 김치 담글 때 그죠. 양념 싹 발라가지고 바로 한 그때 침 먹는 나오네요. 게 진짜 맛있거든요. 굴 딱 얹어서 먹어. 야 어디서 굴보쌈 먹고 싶네요 갑자기. 그냥 방송하지 말고 갈까요? 예.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참 이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과정은 맞아요. 노동력이 네.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사실 그에 비하면 가성비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네. 이 돈이나 아니면 이게 물건으로 따질 수 없는 가심비가 네. 좀 아쉽기는 합니다. 추억도 많이 녹아 있어요. 네, 생각해보면.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절이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거 다 씻는 것도 허리가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절인 배추를 그건 사다가 맞아요. 이제 그 무쳐서 먹는 과정만 같이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 앞에 배송해 주더라고요, 절인 오. 배추는. 예.
자, 뉴스는 경제다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배추김치 담는 것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어가지고. 이건 제가 좀 전문가인데 배추김치는 네. 경제 분야 용어는 제가 전혀 모르는 얘기여서 공매도 금지 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김현지 기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왜 이런 걸 했는지 그리고 왜 사이드카는 발동이 되는 것인지 이 공매도 금지가 발표된 이후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일 날 공매도 전면 금지가 발표가 됐고 6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투자하시는 분들 좀 놀랬다는데 예상치 못한 조치였던 건가요, 소장님? 저만 몰랐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금융이나 이런 곳의 입장도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약간 뭐 부정적이었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 뭐 일요일 날 갑자기 발표해서 월요일부터 공매도 금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금요일 날 뭔가 큰 사고가 빵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왜 갑자기 이런 조치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냥 표면 그대로만 보자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됐죠. 개인 투자자님들께서는 공매도 금지를 찬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쪽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기관하고 외국인에 비해서 개인이 공매도로 할 수는 있어요. 공매도 뭐 교육 받고 이러면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도 뭐 기관은 막강한 자금력도 있고요. 신용이 좋겠죠.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개인에게는 좀 안 좋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매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공매도 불법 공매도의 문제들도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최근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에서 이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해도 어디선가 주식을 빌려와서 팔아야 되는데 빌리지도 않고 그냥 없는 걸 팔아버린 다음에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이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게 없다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발생이 되니까 사실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들이 터져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민동의 총원도 5만을 넘어섰어요. 그러다 네. 보니 이제 정치권의 압박도 들어가고 내년에 총선도 있고 이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것 아닐까 갑자기 그렇게 이제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1,000원에 빌려가지고 네. 떨어질 때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올라갈 때는 사실 이런 거 하시는 분 없겠네요, 그죠? 사실은 많이 올랐을 때니까 오르는 과정에서도 공매도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거품인데 이거 네. 분명히 빠질 텐데라고 네.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도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면 지금 팔아버리자. 예. 근데 내가 지금 주식은 없어. 예. 빌려다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으면 그만큼 차익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제 공매도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지금 공매도 금지 조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발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일단은 내년 6월 뭐까지는 보겠다, 상반기 정도까지는 보겠다라고 한 건데 한시적으로 네. 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사실 과거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렸을 때는 어떤 경제 위기, 경기 그쵸. 침체 이런 게 왔을 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의아스러운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동안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을 때는 막 나라에 약간 네. 혼란, 위기 이런 단어를 쓸 때만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제 네 번째 조치예요. 네 번째예요? 예, 과거에 처음에 있었던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이때는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폭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떨어질 그런 악영향을 줄 만한 주가에 악영향을 줄 만한 모든 것들은 이제 배제를 했죠. 제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때였고 이번이 이제 한시적으로 조치가 된 건데 과거의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 위기나 코로나 위기나 이런 거와 비해서는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야라고 생각할 나만 모르나? 약간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조금 내려진 게 뭐 시장에서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죠. 솔직히 약간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뭐 없는 거를 팔고 네. 나중에 갚는다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네, 이런 죄송해요. 아닙니다. 뭐 대부분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말이 돼? 그런데 뭐 원칙을 얘기하자면 남이 갖고 있는 주식을 빌려다가 팔고 그 남이 갖고 있던 주식은 언젠가 주식으로 갚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 뭐 10,000원짜리 주식 지금 10,000원이다. 네. 이게 반토막 날 것 같은데 그럼 네. 일단 10,000원짜리 주식을 갖다 팔고 반토막 났을 때
시장에서 그 주식을 사다가 갚으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주식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빌려간 기간 동안에는 뭐 이자도 주기로 했으니까 그 이자도 뭐 버는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를 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가진 상태에서 이자만 내고 있다가 그 시세가 하락한 만큼의 차익을 얻는 거니까 예. 이것도 사실 뭐 주가가 하락하는 장에서 투자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네. 주식 시장이 막 하락하는 그 시기에 그 공매도가 있으면 좀 하락폭을 제어하는 효과도 있나요? 사실은 그 하락폭을 공매도가 있다고 했을 때 제어하는 효과보다는 하락폭을 더 키울 수 있어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악재를 네. 가지고 떨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그럼 주가 더 떨어지겠네라고 해서 이제 매도 세력이 많아진다는 게 그러네요. 예, 공매도라는 거니까 안 그래도 시장 안 좋은데 자꾸 주식을 갖다 팔면 되겠느냐. 그래서 네. 이제 금지시키는 게 과거 이제 위기 이 상황에서 있었던 것들이고 네. 그런데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건 이게 아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네. 개인이 받는 그 적용 제도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할 때 어쨌든 없는 걸 빌려다 파는 거니까 뭔가 담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담보 비율이 파는 돈이 10,000원이라면 105%, 1,500원은 걸어놔야 해. 네가 뭐 나중에 살 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식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개인은 120%를 걸어놔야 됩니다. 왜요? 개인은 좀 못 믿었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럼 아무래도.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개인 같은 경우는 자금력도 기관에 비해서는 또 외국인에 비해서는 적은데 거기에다가 담보 비중도 120%까지 걸어놓으라고 한다면 이것도 불리한 거 아니냐. 오히려 규모로 놓고 봤을 때는 개인이 시장에 미치는 그 피해 규모나 악영향보다는 큰 손이 움직이는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클 텐데 그렇죠. 왜 담보를 개인에게만 이렇게 많이 잡아놓느냐. 그것도 좀 불만인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주식을 빌려다가 나중에 언젠간 갚겠다라는 약속이 전제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가지고 와서 갚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좀 주가가 좀 늦게 떨어진다, 오래 걸린다라고 할 때는 뭐 이자만 부담하면서 끝까지 갈 수는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90일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천천히 떨어지거나 그 상황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그 가격대로 안 내려왔다라고 예. 한다면 어쩔 수 없이 90일이 되면 이걸 또 사가지고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그럼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얼마나 네. 되느냐?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 1%대 정도인데 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뭐 이 브로커마다 다르지만 한 2.5%에서 4% 정도. 차이 너무 많이 난다. 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싸움터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는 좀 불공평하게 그렇죠. 게임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해서 불만들이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근절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죠. 무차입 공매도? 예, 안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식을 빌려다가 팔아야 된다고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빌려다 팔지 않고 그냥 없는 주식을 정말 말 그대로 공매도, 없는 주식을 전산성으로 팔아버리고 나중에 갚은 것으로 처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건 사실 그게 불법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산상에 예전에 이제 이게 드러난 게 모 증권사의 실수로 없는 주식을 실수로 장에다가 내다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릭을 잘못했는데 있지도 않은 주식이 시장에 팔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사 거래 시스템의 뭐 오류라고도 볼 수 예.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일부러라도 가능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실수로 했던 거면 그렇죠. 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은 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건 불법이니까 하면 안 되라고 하진 않잖아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도 뭐 외국계 뭐 이런 투자은행들에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 것이 적발이 되다 보니까 이참에 이거 끊어가야 된다. 지금 발표도 이 표면적인 것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막아놓을 예. 수 있도록 좀 제도를 손보겠다라는 게 1번이긴 한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공매도 놀이터, 뭐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의 장이라고도 뭐 이렇게 불리는 좀 악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공매도 누적 거래액을 보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하고 2023년하고 기관과 개인의 비중 차이가 와, 이거 뭐
이제 이러면 불만이 생길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지금 저 비중을 보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제도가 개선돼서 저렇게 참여를 한 건데 1.7%요고요.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된 건데 사실상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만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공매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락장에서 하락폭을 더 키우게 되니까 그렇죠.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러한 그 제도 때문에 네. 개미들은 손해를 많이 보니까 금지해달라는 요청이 지금까지 있었고, 아 그렇군요. 제 기억에도 이전에 선거 치를 때도 여기 이슈가 된 적이 맞습니다. 있었었죠.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지니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이긴 했지만 약간은 좀 어리둥절한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공매도 금지 요청이 개미 투자자들로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지해왔던 건 네.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순기능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주시장의 과열 방지, 거품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주가가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주가가 이 정도로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않은데? 이게 10,000원이 적정 수준인데 이거 11,000원, 12,000원 가는 건 이거 비정상적이다. 이거 떨어질 거야. 해서 이제 그렇게 보는 세력들이 공매도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많아진다라는 건 거품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전체적인 시장의 거품을 꺼뜨리는 건 사실상 나중에 가서 큰 악재를 막는 거니까 그게 이제 순기능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매도 물량이잖아요. 네. 시장에다가 이제 파는 물량인데 그렇게 된다면 좀 유동성이 많이 공급될 수 있다는 거, 거래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다 사겠다는 사람들만 왕창 몰려 있으면 예. 거래가 그만큼 안 될 텐데 예. 사겠다는 물량, 뭐 팔겠다는 일단은 물량이 적절하게 조화가 된다.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거품을 꺼뜨리는 것, 그다음에 뭐 거래량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 요 두 가지가 순기능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악영향이 더 크다, 부작용이 더 크다, 제도적으로 좀 정비 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컸던 거죠. 그러니까 위기 때 공매도 금지 조치를 계속 해왔다 그랬잖아요, 네. 시장님. 그러면 시장에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이전에 했을 때? 이게 이제 요번이 네 번째고 네. 과거에 세 차례 있었다 보니까 이거를 뭐 통계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그때마다 다르다고 답을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케바케? 네, 케바케입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굉장히 이제 큰 심각했어요. 침체를 또 불러왔잖아요. 네. 단기간 회복도 안 됐고 이때 공매도 금지는 별로 지수 방향성에 영향을 못 미쳤다고 지금은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영향이 없었다. 공매도를 그냥 풀어놨다고 하더라도 저거보다 더 떨어지겠느냐. 어차피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걸로는 뭐 별로 시장에 영향을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2011년하고 재작년, 벌써 3년 전이네요. 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때는 경기 침체보다 이렇게 금융시장 자체에 대한 약간 불안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회복도 빨랐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 구간, 뭔가 이제 그 위험이 해소되는, 요거 때문에 위험해. 코로나는 어떻게 될지 뭐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 해가지고 거의 3개월 동안 급락을 하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다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회복을 했는데 이렇게 그 금융시장 자체의 위험성이 해소되는 구간에서는 공매도가 그래도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공매도 금지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어떤 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도 의견이 좀 갈리고는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기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지표들도 좋아지고 있고, 있잖아요. 네, 뭐 물론 아직 유가라든가 금리라든가 환율 같은 변동성은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배제하면은 그래도 변동성이 조금씩 잦아드는 국면이고 향후 뭐 침체 국면이라기보다는 이 침체 국면에서 오히려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시간 네. 초격도 작고 변동성이 높은 종목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설명하신 것처럼 유동성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유동성이 크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게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순기능으로서 네. 공매도가 매도 물량을 시장에다 공급하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할 수 네, 있다는 맞아요. 건데 이게 특히 이제 부작용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규모의 종목들 이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거래량이 줄어들 테니까 네. 적정 주가를 오히려 찾아가기가 어렵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얼마예요라고 하면 바로바로 조회가 되는데 네. 뭐 지방에 거래가 뜸한 지역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이 얼마야라고 했을 때는 글쎄 한 5년 전쯤에 2억에 팔렸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와, 뭐 너무 와닿는 예인데요. 어쩜 극단적인 그렇게 예를 생각? 들었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사실상 거래가 활발하면 적정한 주가를 찾고 이 주식의 가치를 찾기가 용이한데 네. 거래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이 주식이 정말 적정한 주가인가? 그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다른 업종을 비교하기도 또 애매하고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 이게 부작용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글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가 하락에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오르는데 투자를 해서 내가 오를 걸 예상해서 이렇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를 해서 100원 버는 방법이 있고 네. 똑같이 떨어지고 이거 안 될 거야, 이 주식 안 될 거야 100원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투자해서 100원 버는 방법이 있으면 네. 제가 볼 때 10명에 9명은 오르는 데 투자해서 100원을 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100원을 버는 건데도 네. 어쨌든 남이 안 되는 데다가 돈을 거는 거잖아요. 예, 하락에 예. 베팅을 한다는 건 남들이 안 좋을 때 내가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실패한 거를 내가 그 이익을 좀 당겨서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제 네. 생각에는 그 감정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똑같이 100원이에요. 네. 나는 근데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죄송해요. 실제로 그런 뭐 약간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매도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뭐 실제 예전에 이제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도 공매도 이제 하락에 베팅을 했다가 돈을 크게 벌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남들의 손실로 인해서 내가 부를 그렇죠. 축적한 거니까 나는 이런 거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상승 쪽에 베팅해서 더 큰 돈을 버신 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게 나쁜 것이냐? 근데 여기에 이제 가치를 두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을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다들 오르면 전부 다 부자가 되는 거긴 한데.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보면 이제 파생 상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안전장치로서 작용을 하는 게 누군가는 하락에 생각하고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융 상품에 안전장치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락을 했는데 베팅을 해 대신에 10,000원을 걸었는데 하락하면 하락할 확률은 극히 낮지만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에 베팅을 할 거야라는 쪽의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예. 이런 분들이 있어야 그 반대쪽에 계신 분들의 안전장치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10,000원이 들어왔는데 이 10,000원이 진짜 하락 안 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보험료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한쪽에서는 반대쪽에서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꼭 윤리적으로 나쁘다, 좋다를 따질 수 없는데 솔직히 기분은 별로 좋진 않죠. 그러니까 똑같이 벌어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큰 돈을 벌었던 이 뭐 빅쇼츠라는 영화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락할 때 돈을 버는데 그게 반드시 이제 행복한 건 아니다, 환호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돈을 벌기는 벌었지만 그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샴페인 터뜨릴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 큽니다. 네. 그 해외의 시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블룸버그에서 남의 나라 하는 일은 뭐 이렇게 예 죄송해요. 예 공매도 금지는 한국이 신흥시장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 위태롭게 할 거다라고 했다는데 아니 뭐 나라에서 필요해서 하겠다는데 우리 껴주나 말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왜 우리나라 사정에 감나라 배나라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힘들 때 뭐 도와준 거 없잖아요. 블룸버그에서.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가 전 세계 시가총액의 약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도 좀 큰 편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신흥국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서요? 선진국 지수로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지 않는 이상은 신흥국 지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이 공매도 금지 조치라든가 제한적인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투자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은 거죠. 그리고 공매도 금지 자체가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거품을 꺼뜨리는 그런 이제 순기능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동장치 역할을 못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신흥국 시장의 평가를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블룸버그도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우리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물 건너 간 바 있다,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시각들도 우세한 편입니다. 가끔 이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 선진국 지수에 안 껴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선진국 지수라고 한다면 사실은 MSCI,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지수를 평가해요. 우리나라도 그냥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 200 지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200개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이제 한국거래소가 만들어가지고 내놓는 건데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것들도 우리나라도 어딘가에 편입돼서 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 안에 삼성전자도 있고 네이버도 있는 것처럼 네. MSCI 선진국 지수라는 것에는 뭐 미국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독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이유죠. 그럼 기본은 외국인 같은데. 투자자들이 거기 편입이 안 돼 있으면 쉽게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신흥국이니까 신흥국 나름 투자를 할 텐데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냐? 이 MSCI 지수라는 걸 쓰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펀드 중에 뭐 90% 이상, 뭐 ETF도 90% 이상이 MSCI와 관련된 이제 지수를 써요. 그런데 이 MSCI 지수 안에 편입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MSCI에 100개가 있는데 99개가 있는데 그 안에 한국이 들어간다. 그러면 MSCI 지수를 쓰는 모든 펀드들이 일단 한국은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들을 어쩔 수 없이 담아야 되는 그러면 매수세가 증가할 거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제 예측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지수 편입만으로도 시장이 상승할 요인이 있다. 근데 예.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뭐 신흥국 시장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들이 많은데요. 네. 이번에 이제 MSCI 지수에서 제외가 됐던 거 작년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만 제외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에 관련된 거였어요. 공매도를 완벽하게 이제 개방을 안 해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앞으로 당분간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요 2,500까지 올라갔다가 또 네. 어젠 또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 오늘은 보합을 보이고 있고 그럼 뭐 공매도 금지한 게 큰 효과가 없다고 봐야 돼요? 뭐 장기적으로는 사실 공매도 금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네. 뭐 미치더라도 약간의 상승세, 하락세를 좀 막아주는 그 역할이다라고 분석하는 시각이 큽니다. 근데 월요일 날 반짝 올랐던 건 뭐 공매도 금지가 앞으로 우리나라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야 이것 때문이 아니라 공매도를 기존에 했었던 이 물량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언젠가는 사다 팔아야 되는데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하락의 압력을 주는 이 제도이다 보니까 그게 금지되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네. 어쨌든 하락에다 베팅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뉴스니까 지금이라도 주식을 그럼 사다가 팔아야겠다. 네. 이제 갚아야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갚으려면 사다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이제 갚은 것 때문에 좀 주가가 올랐다고 평가를 받는 거고 실제로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 이거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매수세가 집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공매도로 큰 돈을 벌었던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이걸 사가지고 갚았다고 평가를 받는 거고 이런 현상은 뭐 단기간 일어나는 거지 장기간 추세적으로 상승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시각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 공매도 금지 기간이 굉장히 길었음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올랐 그렇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게 조금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유동성하고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엄청 풀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간 영향이 굉장히 크고 네.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금리 높으니까 유동성은 많이 말라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수급 자체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사실상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 공매도 금지 이 자체로서 뭐 시장이 좀 활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유 오피스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유 오피스 회사의 위워크가 되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요? 왜 그런 그렇습니다. 겁니까? 이게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인데요. 위워크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뭐 건물 한 개 층을 이 위워크라는 회사가 임대를 해가지고 쪼개서 다시 상가용 부동산 사무실로 재임대를 해주는 형태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이죠. 이제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 건데 뭐 강남이라든가 종로 이런 도심권에 가면 간판 크게 걸어놓고 하는 것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금리가 급등하면서 사실은 대출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대출 끼고 사는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도 대출 끼고 사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임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임대료는 좀 장기 계약이라서 고정인데, 혹은 이제 들어오질 않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임대료 부담은 커지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도 얘네들 상업용 부동산에다가 대출해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마저도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예. 자금이 전부 다 이제 금리도 올라가면서 긴축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동산 대출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실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3분기에 부동산 부실 규모가 7억 2,300만 달러. 이게 2분기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체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 착공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위기 때 재택근무도 늘어났고, 그러다 네. 보니 뭐 임대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실이 늘어나서 이 위어크라는 회사가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돈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 동안 이자 좀 상환 좀 유예해 주세요라고 해서 한 달 전에는 채권자들하고 그걸 협의했다가 결국은 이게 개선되지 않아서 이 파산 보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 가봤는데요. 네. 사실 오피스 임대 때문에 한번 가본 네.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달 보증금이랑 월세랑 내는 그 사무실 얻기가 좀 그러니까. 비싸죠 또. 예. 그래서 한번 가보니까 제 생각에 아까 독서실 같았어요. 뭐 복사기도 있고 커피 먹는 데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예, 심지어는 좀 좋은 데는 뭐 촬영하는 공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공유 오피스 가면 굉장히 IT 기술이 발달해서 스타트업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임대업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처음에 지금 봤을 때는 부동산 임대업이잖아요. 재임대업입니다. 네, 엄연하게 그러니까, 봤을 때. 한꺼번에 통으로 그냥 쪼개서 팔고. 네, 전전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전세. 이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떻게 평가를 받았냐 하면 데이터 회사로 스스로를 포장해서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데이터에서? 뜬금없죠. 그러니까 그 여러 기업들, 여러 예. 사람들이 이 공유 오피스를 쓰게 되면 그 작업 습관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자기들이 모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작업 공간에다가 반영을 하는, 우리는 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회사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먹혔어요. 먹혀서 그냥 부동산 재임대업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데이터 회사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기업 가치도 높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다 많아지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공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 위워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조금 공격적으로 이 시장을 처음에 석권을 하려고 뭐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깎아주죠. 깎아준다거나 안 받는다든가 이런 예, 맞아요.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10년 설립 이후에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계속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회사입니다 해가지고 투자만 왕창 받고 그 투자금만 점점 까먹은 회사라는 거죠. 네. 지난 2분기에도 3억 4,9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네. 지금 6월 말 기준에서 남은 현금이 2억 500만 달러에 불과해요. 그런데 점점 이제 공실도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위워크가 갖고 있는 그 재임대 해주는 이 공간 중에 한 72% 정도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 30%가량 공실이거든요. 여기 들어와 있는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위워크 현금이 지금 마르고 있다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니야? 그죠. 라는 생각에 계약도 조기에 종료를 해버리고 나가는 곳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위워크 입장에서는 자금력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파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사실 여기 말고도 공유 오피스 사업하는 데 되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별반 다르지 않겠는데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들은 오히려 반대의 분위기입니다. 예?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앞으로 실적이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 공유 오피스에서 가장 큰 브랜드는 이제 스위스 IWG라는 브랜드예요. 이게 한국에도 종로 이런 쪽에 가끔가다 보시면 스페이스라든가 리거스 이런 스페이스는 본 적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그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그런 브랜드인데 여기 이 스위스 IWG라는 기업이 가장 큰 이 공유 오피스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올해 상반기 이익이 48%가 급증했어요. 네. 급증했고 앞으로 전망에서도 이제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다라고도 얘기도 했고요. 2020년에서 2023년까지는 적자를 봤는데 올해는 이제 손익분기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네. 미국 공유 오피스 기업 중에 하나인 인더스트리우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매출이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끝나고 이제 공실이었던 게 다 채워지고 있다라고 예. 이제부터는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게 일반적인 공유 오피스의 분위기인데 위워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임대료를 뭐 깎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1달러의 매출이 늘면 2달러의 적자가 생기는 이런 지금 구조를 갖고 있어서 위워크가 아무래도 경영을 잘못했다라는 평가를 더 크게 받고 있는 거죠.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창업자인 손정희 회장이 여기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돈으로 22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뭐 이제 거의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돈을 투자를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데이터 기업으로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예, 이 데이터 기업으로 포장을 하면서 여기가 이 기업 가치가 470억 달러, 그러니까 63조 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데이터 기업은 무슨 실제로는 부동산 재임대업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예. 사실상 이제 손정희 회장의 투자는 요것은 이제 실패를 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위워크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사실은 파산 보호 신청이라는 건 파산하지 않도록 좀 보호해 주세요라는 거거든요. 아, 그런 깊은 뜻이. 네, 지금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뭐 빚 달라고 네. 빚 갚으라고 막 재촉하면 우린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기업이 앞으로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보호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잠깐 멈춰 주세요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럼 멈춘 동안에는 뭐 빚독촉이나 이런 거 안 들어오고 갖고 있는 재산 처분하고 임대 계약 남은 거 종료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각종 이제 입주사들과 임대 계약 좀 적자적으로 맺은 거는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무 구조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사업을 재개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구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뀌지 않으면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아마 파산 절차까지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살펴보고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같은 업종에 진입을 했지만 네, 희비가 엇갈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코로나가 이제 그 종식의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네. 기업의 희비도 많이 엇갈리고 있네요. 예.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